A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통섭적으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언제 한번 좀 뵙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한번 언제 한번 보시고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전주까지 내려가가지고 한번 뵙고 이렇게 초청 강연을 오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강연은 이제 영상을 거의 한 3,000개 정도 올라가 있죠. 1,300개요? 1,300개? 그래서 전체가. 사실 강연이라고 하는 게 모이신 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게 얘기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질문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답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알고 들으면 이제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조금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지? 뭐 이런 게 좀 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데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책을 다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영상만 보고 이렇게 또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겨서 또 가지시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오늘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들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좀 떠나서 앞으로 진짜 시대가 변하는 거는 사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어떤 교육적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통찰력을 얻고 또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같이 들어보고 또 같이 좀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질문도 사전 질문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오늘 이제 다양한 니즈를 갖고 사실 오셨거든요. 우리 당장에 이제 중고등 자녀를 두셔서 앞으로의 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좀 어린 아이들 경우에 앞으로의 좀 더 변하는 시대에서 어떤 교육적인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좀 오셨는데 우선 공통적으로 제가 좀 드렸던 그 강연 주제는 앞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키워드 한두 가지와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두 가지는 무엇이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3, 40분 정도 강연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좀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하브르타 모임이니까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저희가 또 대단 끝나고 나서 또 해소되지 않았던 질문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나는 이거는 꼭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오신 누구시고 오늘 강의에서 기다리는 거 이거를 이제 들어보고 그래야 사실 강사가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마이크 주세요. 네. 네, 독파에서 강연 들어가고요. 지금 지역에서 토론을 엄마들끼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교육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학원 교육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이런 불안감이 있는 부모들에게 이거 하나만 짚고 가라.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맞습니다. 토론 대단 부탁드리는데요. 작가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게 자꾸 좀 이상론적이다. 그런 가운데 공교육 내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추천 방향이 뭐냐고 하는 질문 알아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평택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서 모임도 하고 엄마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미디어에 대해서 사실 아마 오늘도 다루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디까지가 이제 작가님 이제 동영상 보거나 하시면 사춘기 이후에는 그냥 하게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미디어가 아닌 다른 몰입을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미디어 공부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이게 법칙은 아니지만 작가님 경험으로 보셨을 때 미디어는 이런 방향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제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신가요? 다 질문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그거요? 우리 유치원 자녀 두신 분이나 유치원 이하의 자녀 있으신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초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 네, 중학생 자녀 있으신 분. 중학생 고등학교 이상. 초등이 정말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네.
안녕하세요. 서울 용산에서 온 이춘이라고 하고요. 알려주세요. 예전에 얼마 전에 예술중학교 입시로 제가 이메일 보내드려서 이메일 반갑습니다. 동영상 답변해주신 네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가능하다면 예술 쪽 교육이 이렇게 유초등 수준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예술 쪽 교육의 방향성 같은 거, 공교육이나 이런 예술 중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게 또 이제 대안일 것 같지는 않아서 혹시 이제 사춘기 이후에 그쪽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듣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공통적인 내용으로 사춘기 이후 예술 교육. 이후에 간담회 끝나고 좀 더 상세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또 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분을 하면 돼요? 지금부터 현재. 강연은 한 50분까지면 지금. 아니 몇 분 남은 거예요? 30 지금 저 시계로. 시계 안 보여서 여기. 저기도 있습니다. 50분 정도까지. 그러면 30분이죠? 그쵸? 네. 알았어요. 지금 제가 녹화 시간을 보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37분 정도에 끝내면 되는구나. 네. 그리고 저랑 또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 또 질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우리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쪽부터 이게 제 소개나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본론만 얘기할게요. 미디어 쪽에서 예전의 미디어하고 요즘 미디어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인터랙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의 게임하고 요즘 게임하고 다른 게 게임 아바타 뒤에 실제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제 인물의 그 카오스, 변칙 이런 것들이 미디어상에서 애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바보 상자 방식의 TV 세대일 거야 아마 그죠? 이렇게 TV 세대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아무래도 그 세대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모니터는 바보 상자다. 그러니까 원래 TV가 바보 상자였는데 모니터가 바보 상자라는 개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얘네들은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예전에 영화 엔더스 게임처럼 정말 어떤 전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상황하고 싸우고 있고, 언더독 레볼루션에 반찬 가게 해가지고 더 반찬 해가지고 반찬 이렇게 아침에 배달해주는 반찬으로 해서 300억인가에 LG에 팔고 지금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그 친구가 그 책에서 말한 게 자기는 게임에서 어떤 인문학 그 다음에 그 경영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게임에서 다 배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 상황인 것이죠. 그게 지금 과거의 미디어와 지금 미디어가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EBS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게임을 부정적으로 볼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마치 음식을 편식하듯이 너무 한 가지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좀 돈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게임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풍경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한국에 게임을 하러 관광객들이 오냐면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게임을 하면은 미국에 있는 친구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게임을 해요. 젊은 애들이. 관광의 목적이에요, 그게. 굉장한 지금 국가적으로도 게임 산업은 제가 이제 게임 산업이 미래의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 산업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관념 속에서 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뭐 이런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한국을 이끌어가는 경제가 엔터테인먼트 게임을 확 넘어가 버리는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다양한 인터랙션을 즐기는데 가급적 나이가 어릴수록 뇌과학하고 연결해 보면은 그게 이제 15세가 중간 지점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피아제가 얘기했던가 구체적인 조작기가 있고 형식적 조작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조작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상으로 이렇게 건축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레시피 같은 걸 만들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인공지능 이제 남들이 해놓은 요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분자까지 다 분자의 화학식까지 이렇게 분석하면서 요리 레시피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상으로 요리 레시피를 만들려면은 과거에 요리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단어를 인식하려면 그게 감각적으로 인식해야만이 제대로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게. 짜다 하면 분명히 짠맛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를 찍어보면은 짜다 했을 때 실제 소금을 먹었을 때의 그 어떤 fMRI의 그 영상하고 같아야 돼요. 얘가 상상을 할 때. 그런데 구체적인 체험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너무 일찍 책을 읽혔다거나 너무 일찍 학원을 보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감각적 경험, 오감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오감 체험이 부족하면은 중학교 이후에 단어의 개념 파악하고 기억, 그 다음에 맥락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약화돼 버려요. 그 구체적인 오감 체험이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숭이 실험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진화한 그 동물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의도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만이 그 공감을 해야만이 협업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눈치코치가 있어야, 어쨌건 여러 가지 협상에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표정을 자기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똑같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하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해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서 자기 몸의 반응을 바꾸는 겁니다.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을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그래서 표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파가 되거든요. 그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옆에 있는 인간의 두뇌를 담게 돼 있습니다. 그 표정, 말투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거울 뉴런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근묵자흑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설픈 엄마가 있으면 빨리 집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 그러니까 자기 자식 옆에 있지 말아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엔티폰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제가 좀 강의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빨리 죽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그랬더니 이제 난리 났었어요. 결국 막 그 사람 내가 차단했는데 너무 심하게 저를 욕해가지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 내가 두뇌가 돌아가는 상태하고 표정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복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거울 뉴런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바타의 문제, 그 미디어 게임의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미디어 게임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왜 예전에 그 가수 있죠, 왜 당장 만나 불렀던 전화 통화해가지고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표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초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인간과의 게임, 그 모니터상의 게임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면 더 풍부한 표정, 땀 냄새, 그 다음에 또 많이 다쳐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5세 이전에 신체 회복, 그러니까
다쳤다가 회복해본 경험이 어쩌면 대도시에서 뭐 이렇게 반려동물도 안 키우고 식물도 안 키우는 대도시에서 그 자녀들이 자기 몸을 이렇게 나루타처럼 이렇게 다치게 해가지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연이 자기 몸밖에 없는 거야. 전부 인공적인 거야. 전부 인공적인 거야. 그런 자기 몸에서 먹고 싸고 체험하는 그 소화하고 하는 그런 자연 체험만 하다가 이렇게 칼로 다쳐보고 뭐 기부스도 한번 해보고 그때 뼈가 부러졌더니 붙었어. 이게 굉장한 자연 체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자연에서 늘 그 시인들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뭐 꽃이 지더니 다시 꽃이 피네 뭐 이런 거예요. 다시 생명이 되살아나다는 것이죠. 그 자연의 그 생명력 거기에서 많이 힘을 얻거든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미디어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급적 오감 체험이 결합된 미디어 체험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비싼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게임을 하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임보다는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너무 한 가지 게임만 편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게임을 금지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게임 속에서 아이들은 인문학을 배웠기 때문에. 인문학과 경영학과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대로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영상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던 게 1980년대 후반에 엘빈 토플러가 이미 1980년대 했던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를 일찍 시작했던 것도 사실 토플러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일찍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뭐냐면 어떤 걸 올리기 시작할까 이게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일찍 시작은 못했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예체능은 좀 넘어가고요. 왜냐면 너무 구체적이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체능하고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였죠? 공교육, 맞아. 공교육에서 이제 예체능 체험을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미술부나 이제 정식 이렇게 대학을 어떤 학과를 정해서 미술학원을 다닌다거나 하는 방법이 남을 텐데 그게 두뇌의 성장 과정에서 유태인들이 성인식을 13세에 하죠. 만 13세죠. 네. 그 아프리카의 성인식은 좀 혹독합니다. 창을 들고 가서 이렇게 뭘 잡아오라 그래요. 그 맹수 이렇게 애들끼리만 보낸다거나 이렇게 거의 목숨을 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막 벌에 쏘이게 한다거나 막 이래요. 근데 왜 13, 14세에 성인식을 하게끔 하는가를 봤더니 이제 그때 이제 이유 없는 반항기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은 전체 사회에서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역할을 만들고자 하는 본능으로 두뇌가 넘어가게 돼요. 근데 넘어가게 되면서 본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물적인 본능이 살아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쟁의식하고 나의 적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라는 것이 그 폭력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은 저절로. 그 폭력성이 아주 일찍 드러나는 아주 잔인한 장면 중에 이제 그 뻐꾸기 둥지에다가 알을 이렇게 낳고 도망가는 그 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연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은 걔가 알 깨고 나와서 눈도 안 뜬 이렇게 털도 안 난 애가요. 뻐꾸기 알을 밀어냅니다. 등으로. 왜 뻐꾸기가 여기서 부화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먹이가 줄어드니까. 바로 그 폭력성이 저절로 살아나는 나이가 12, 13, 14세예요. 그래서 서열 의식 때문에 뭐 일진이니 뭐니 해서 중학교에서 그런 어떤 폭력 사태가 이제 그 본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성인식 같은 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자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찾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사실 성인식은 그걸 더 적극적으로 실험하게 해보는 거거든요. 유태인 같은 경우에 돈을 주면서 뭔가를 창업을 해보게 한다거나
어린 나이 때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게 해본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작가님한테 맡기는 거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공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교육은 그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원래, 자기 적성으로 가야 되는 본능의 나이가 찾아왔는데, 너는 대학 갈 때까지는 너의 적성은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너의 개성을 찾는 지금, 몇 나가는 너는 성적이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신체 나이, 두뇌 나이가, 이게 에너지가, 호르몬들이 그 발현되는, 그때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종류가 많이 나오게 되고, 시냅스가 자연스럽게, 시냅스가 가지치기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늑대든 강아지든 원숭이든 똑같은 그 나이, 그 사춘기가 있는 겁니다. 사춘기 때는 더 잘 쓰는 뉴런 세포와 그 연결망은 남겨두고 더 잘 쓰지 않는 것은 빨리 제거해 버림으로써 자기 사회적인 역할에서 그 전문가가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길드 제도처럼요, 12세가 되면 사실은요, 직업 체험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 나이하고 맞아요. 전 세계적인 성인식의 나이, 성인식 이후에 교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전공자의 밑에 들어가서 실제 몸으로 그걸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나이가 12, 13세 만으로. 12, 13, 14세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게 공교육이에요. 근데 그게 박탈당하고 있는 공교육이 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었냐면은, 인간들이 인공지능이 없었고,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이 없었고, 그 지식의 축적이 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식의 축적이 돈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축적할 준비를 중고등학교 때 하라는 거야, 얘가, 네가. 그 일단은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 대학 가서 더 축적할 수 있고, 더 인맥을 만들 수 있고, 물론 인맥의 힘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지식의 축적의 부분은 그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다들 그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이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교육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관심 없는 과목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으면은 공교육의 시스템이 구시대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선생님을 학교에서 잘라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사장 아들도 아니고, 이사장 아들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성적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공교육 다닐 때. 왜? 성적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등수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 과목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한두 개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는 것을 열심히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공교육 내에서 이게 이제 학교를 이제 벗어나버리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뭐 아까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벗어나지 않고 내가 공교육에서 졸업장도 따게 하면서 얘를 미래 인공지능 시대도 준비하면서 놀처리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과감하게 그 학교 선생님들의 70, 80%에게 미움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그 다음에 그 부모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얘가 이제 전부 다 잘하는데 뭐 하나만 더 잘하는 이 첫째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공교육 내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명문대에 갈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최저 학력 기준인가 생겼을 때 그거 몇 년에 없어집니다 그랬거든요. 강의할 때. 그 최저등급제, 수능 최저등급제라고 있거든요. 그 점점점 다 없어지고 있죠. 교육부에서 그거 안 없애면은 지원 안 해주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입시제도가요 혁신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제시한 대로 공교육을 잔인하게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제 강의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아이들의 두뇌는요, 상대방이 내 친구이거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거나 그 두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 두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말해서는 아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문제가 뭐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존경하지 않고 자녀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말대로 애들은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안 돼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저 아이가 나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뭔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의 친구라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신경 써야만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두 가지를 신경 안 쓰고 지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지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의 유연성이 상실이 돼버려요. 유연성이 왜 중요해지냐면 지금 저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놀자리로 바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말에 논다라는 개념이요. 자, 볼트 너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느슨하다는 뜻이거든요. 잘 논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영어에서도 플레이라고 그러냐, 선수. 뭔가 굉장히 잘하는 거를 플레이라고 그러냐. 이번에 이강인 선수 축구공하고 잘 놀아야 되거든요. 잘 노는 단계. 그게 노는 단계거든요. 플레이요. 진정한 즐기는 낙지자라고 그러죠, 공자. 근데 그게 타이트하면 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느슨해야 그 안에서 놀지. 그죠?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부모가 너무 이렇게 정당하고 진리에 빠져있고 막 어떤 뭐 광신도 보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놀아요? 일요일날 일요일날 낚시도 가다가 뭐 교회도 가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좀 자유분방한 교인이어야 되는 거죠, 아빠 엄마가. 그래야지 뭐 애도 그 안에서 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면은 놀지를 못한다. 놀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노는지를 몰라요. 놀아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나는 풀어놨을 때 이렇게 개 키우고 있어서 개가 이렇게 새끼가 여러 마리가 나면 개성이 다 틀려요. 강아지들도 얼굴도 틀리지만은. 그래서 애들이 그게 개성이 다 틀린데 느슨하게 놀리지를 않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노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노는지를 모르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어떤 악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플레이가 돼본 적이 없는 거야, 플레이가. 플레이 기타, 플레이 피아노.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인지 기타인지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악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놀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제 진정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플레이어, 진짜 잘 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이 얘기는 꼭 해주거든요. 왜냐면은, 자,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권자는 인간이에요. 물론 아주 먼 미래에 그 결정권자가 사실은 또 인공지능한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추천해 준 거에 자기 의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를 워낙에 많은 빅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이제 그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 지금 어디 됐나 모르겠네, 유럽에서. 예, 그래서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빅데이터를 정치인들은 뭐냐면은 여론을 수집해서 그 일부 불만 세력이 생기더라도 전체가 유리하게끔 뭔가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인공지능의 특성, 현재 인간이 하는 일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놀자리, 그러니까 잘 노는 사람들의 이제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공교육을 활용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정교꿀 서울대가다를 쓰면서 그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1년 동안 했던 활동인데, 인간은 인간하고 소통을 하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나름대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은 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다음에 뭐 표정을 가지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라는 수단에 좀 이렇게 많이 갇혀 있어요, 인간이. 이걸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텔레파시 기술이 나오면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데, 상대방한테 생각 대 생각으로 전달이 되려면 아주 오래 걸릴 거고요. 근데 생각을 인공지능이 읽어서 상대방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것은 더 빨리 올 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코드가 있어야 되고, ABCD, 뭔가 이렇게 규격된 뭔가 비트라고 하죠. 뭔가가 있어야만이 그게 해석이 되고 전달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쯤에 또는 고등학교 때까지 인간의 어휘 있죠. 인간의 어휘 개념. 이것을 외우는 과정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요즘에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통 IQ인데 공부가 잘 안 되고 독서도 잘 안 되고 토론도 잘 안 되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이와 그 사람의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휘력을 정복한다는 게, 인간이 문명이 너무 많이 발달해 버려가지고 한자라든가 영어 단어 보면은 이게 5만 단어예요. 5만 단어.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대략 5천 학술 영어라든가 개념어, 인문학적 개념어를 5,000개, 그리고 웬만한 말을 한 10,000개 정도를,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만이 그 이후에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 가서 논문을 쓸 수가 있고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있어요. 묘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고생한 거를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 서클, 동아리를 형성을 해요. 클래스라고 해요, 클래스. 그래갖고, 이 정도가 아니면은 우리 클래스에 못 들어와. 왕따를 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돈 버는 뭐 기업 쪽에서도 있고, 학계에서도 있고, 뭐 예술계에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술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그러면은, 어디 갤러리에서 전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그림을 내는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내는 사람이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듣보잡 작가야. 그럼 안 내버려요, 그림. 그런 게 굉장히 올라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의 그 심리이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문에서 누가 무슨 짓을, 여기 내부에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또라이일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관문에서 통과할 때 뭔가를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통과 의뢰 같은 게 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건데, 거기서 역사상 통틀어서 그 문을 가장 잘 통과하게 해주는 게 바로 어휘력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데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개념어를 5,000개에서 10,000개를 인식하는 속도, 외우는 속도가 뭐하고 또 연관이 되냐면 초등학교 때 오감 체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오감 체험이 안 되면 중고등학교 때 어휘가 안 늘어나. 왜? 개념이 안 잡혀버려요. 머릿속에서. 개념이 안 잡히니까 암기가 안 돼버려요. 구조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부모가 자식을 많이 가르쳤던 애들이 성적이 언제부터 떨어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급락하게 됩니다.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확 떨어져 버릴까요? 개념어를 외우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2학년, 3학년 내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두뇌가 오감체험이 초등학교 때 부족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속도를 되게 구조화시키는 그 매핑을 한다고 그러죠. 그물망을 막 만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 나이 때는. 만드는 속도가 떨어져 버려요. 만드는 속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 은메달과 동메달의 그 유일한 차이점 아세요? 선수들이 너무 스킬이 좋고 막 다 좋아. 이게 스포츠 의학에서 나온 건데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의 차이점은요, 피로회복 속도입니다. 피로회복 속도. 그럼 왜 금메달을 따는 애는 피로회복을 빨리 할까요? 은메달, 동메달보다. 제 컨디션 빨리 찾는단 말이죠. 놀기 때문에 빨리 찾는 거예요. 다시 플레이로 넘어갔죠. 인간은 자기가 하는 활동이 논다라는 느낌이 없었을 경우에는 피로가 누적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보다 내일 컨디션이 나빠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후반전을 못 뛰어요. 후반전을.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아봐야지 자기가 어떻게 노는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악기인 줄 알고 자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알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네.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피아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리를 일단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그게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면 자기 타고나는 게 몸에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다양한 소스들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뭔가 자기 소리를 내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그 피아니스트가 하는 얘기인데 자기 소리를 듣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악보 보는 게 바빠가지고 배우는 단계에서. 근데 자기 소리를 듣는 단계로 자기 피아노 소리가 민감하게 들리는 단계로 가려면은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력을 늘리는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들인 거예요. 공부나 이런 쪽,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인문학에서는. 근데 자기 소리를 듣는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뭐가 불가능하냐면 변주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소리가 들려야 내가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도 못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변주가 가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은 변주를 자기 무의식에게 맡기는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무라일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단계. 그 단계가 진짜 노는 단계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잘 논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세타파와 감마파라는 그 뇌파를 가지고 제가 설명한 또 강의가 있는데 넘어가고 그래서 자, 한 가지 얘기를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인내의 한계는 예측의 한계다라는 말을 했어요. 맨 앞에 가는 사냥개가 왜 안 지치는가 사냥꾼이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인데 뒤에 따라가는 사냥개가 있고 앞에 막 사슴이 막 도망을 가요. 근데 5마리의 사냥개를 가져가면은 어김없이 맨 먼저 그 목표를 발견하고 먼저 뛴 애가 속도는 비슷하니까 먼저 뛴 애가 이제 그 사슴을 보고 달려간단 말이죠. 근데 그 사슴이 보이는 애는 안 지치는데 사슴이 안 보이고 앞에 그 내 동료의 공둥이를 보고 따라가는 애는 지쳐버려요. 그게 왜 지치는가 봤더니 맨 앞에 가는 사냥개는 사슴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속도가. 그래서 내가 한 10분만 더 쟤를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겠구나. 뭐 이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되니까 거기서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예측이 안 되면은 인내심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 예측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아이가 인내심이 생길 거야. 근데 이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공부하던 시대하고 우리 선배들 공부하던 시대는 목표물이 고정되어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 이후에 목표물이 이동하는 시대로 바뀝니다. 목표물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목표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은 화살을 쏜 다음에 관역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관역이 안 보여요. 목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인내는 예측이 가능해야만 유지가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내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인내 시대가 끝났을 때는 놀면서 시도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 안의 소리, 자기 개성을 찾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일단은 좀 맞춰보고 대답으로 들어가죠. 감사합니다.